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지역 봉화에서 농약 음독 사건이 발생해 큰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경찰이 오늘 봉화 농약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할머니가 피의자였다는 공식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초복이었던 지난 7월 15일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신 60, 70대 주민 4명이 심정지 등으로 쓰러진 사건인데요. 농약 중독 피해자 4명 중 3명은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인 지난 7월 18일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7월 30일 숨졌는데요. 수사팀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농약을 확인하는 등 여러 정황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사망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농약 음독 사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중도 해지 없이 내 연금 그대로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2부는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의 게임 체인저라고 여겨진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 2016년 6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서부터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2020년 7월 이전지가 바로 군위군 소보면 그리고 의성군 비안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신공항 특별법도 제정이 됐고요. 하지만 좀처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0월 불거진 복수 화물터미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제는 입지가 또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플랜 B를 언급하면서 과거 공항 이전 경쟁지이기도 했던 군위군 우보면이 다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터미널 건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공항 화물터미널 건립 문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이제 TK 신공항에 복수의 화물터미널을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초에는 국토교통부가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4월 당시 이제 의성 군민들이 세종에 있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지역 정치권 그리고 경상북도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우선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은 가능해졌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이제 국토교통부 TK 신공항 건설 추진단은 지난달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터미널 논란과 관련해서 활주로 서측은 군 활주로와 붙어 있어 전투비행장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동측은 민항 활주로에 접해 있고 시설 배치 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초에 이제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온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날 추진단은 타당성 검토와 함께 의성군과 협의를 진행해서 연말까지 기본 계획에 이를 담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주로 동측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해라 이건데 네네. 지금 의성군은 그 반대입니다. 화물터미널 서측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국토부 TK 신공항 추진단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 의성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10월에 이제 화물터미널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 경상북도는 신공항 활주로 기준 서측과 동측안을 제시를 했고 올해 4월에는 이제 동측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발표는 활주로 서측을 화물터미널 입지로 주장해온 우성군의 주장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 복수 화물터미널은 가능하다. 하지만 활주로 서측이 아닌 동쪽으로만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의성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의성군은 반드시 활주로 서측에 입지해야 된다 이건데, 자, 의성군이 이렇게 서측을 고집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양쪽 모두 그러니까 활주로 서쪽이나 국토부가 주장하는 동쪽이나 면적은 5만 5천 제곱미터로 같은데 의성군은 이제 확장성이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성군이 입지로 제시한 활주로 서쪽은 추후에 6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반면에 동쪽은 계곡 지형이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성군은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 물류라든가 뭐 항공 정비단지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쪽에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토부는 서쪽에 건설하게 되면 화물기가 군 활주로를 가로질러 가야 하기 때문에 군 작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핵심이 이거군요. 그러니까 의성군 입장에서는 앞으로 확장성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재 5만 5천 제곱미터지만 앞으로 10배 넘게 확장 가능성이 있다. 활주로 서쪽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반면에 국토부는 서쪽으로 가면 화물기가 군 활주로를 가로질러 가야 된다. 그래서 작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런 국토부 주장과 달리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또 의성군에 알려왔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국방부가 의성군이 주장하는 터, 그러니까 활주로 서쪽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해도 군 작전에는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의성군에 알려왔다고 하는데요. 네. 의성이 지역구인 박형수 국회의원도 국방부도 의성군이 주장하는 활주로 서쪽에 대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이 주장하는 대로 물류단지나 뭐 항공 MRO 단지의 확장성 그리고 뭐 향후 발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의성군이 주장하는 활주로 서측에 화물터미널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뭐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와 의성군 그리고 국토부와 국방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판까지 이제 화물터미널 위치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국방부가 중요하잖아요. 국방부가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활주로 서쪽에 그냥 입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뭐 국토부는 끝까지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 국방부, 뭐 국토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단계라서 아직은 뭐 현재 조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화물터미널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이번에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플랜 B라는 걸 또 내놨어요. 그리고 또 10월 말까지 이 문제를 매듭져야 된다. 또다시 이렇게 기한을 못 박았네요. 홍 시장이 이제 시청에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터미널 관련 분쟁이 있은 지 1년이 지났고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12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때법은 용납하지 않겠다. 플랜 B가 가동되지 않도록 10월 말까지 국토부와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앞서 홍 시장은 추석 직전인 9월 10일 간부회의에서도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국책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군의군 우보면에 TK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 B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용어를 홍준표 시장 꼭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의성군에 때를 쓴다, 때법을 쓴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 감정이 상하죠. 그렇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의성군 입장에서는. 네. 자, 이렇게 되자 당장 경상북도가 또 거세게 반대했었죠. 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9월 12일 날 이례적으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말하는 플랜 B에 대해서 왕조 시대에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경상북도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그리고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이 법적인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 특별법은 제2조를 보면 신공항 이전지로는 의성 비양과 군위 소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이철우 지사 하는 말이 맞고 홍 시장이 오히려 떼법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너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홍 시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 이거는 이철우 지사가 이제 해석하기에 홍 시장이 추진한 그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있죠. SPC 약자로. 네네. 이 특수목적법인 구성하는데 이제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외부에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철우 지사가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철우 지사가 이제 홍 시장의 불필요하고 가격한 발언이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지난 6월에 이제 완료됐어야 할 SPC 사업자 구성이 아직도 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의 책임을 경상북도로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구시에 SPC 설립에 공동으로 나서겠다는 의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항 건설 외에도 이제 신도시 건설 그리고 공항 연계 철도망, 국도망 등 강력 교통망 건설에 이제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서 신공항 SPC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고 경상북도도 여기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예. 신공항은 이제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에 각각 11조 5천억 원, 2조 6천억 원, 그리고 신도시와 연계 교통망 등 총 31조 원이 드는 만큼 지자체가 참여하고 또 SPC 참여업체에게 이익을 보존할 수 있으면 사업자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이철우 지사의 설명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결국 신공항 사업 추진 방식은 뭐 대구시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대구시는 이제 지난 23일 날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 방식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PC 구성 또 SPC와 대구시가 이제 SPC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거나 대구시가 주도가 되는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뭐 세 가지 방안을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로서는 그간 진행해온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C 설립 방식이 건설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금융이자만 총 사업비의 한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실상 대구시가 직접 공영 개발에 나서는 방식도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상북도의 제안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화물터미널 문제를 두고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열린 이제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이제 의성군 비안면에서 열렸었는데 네. 이 당시에도 이제 화물터미널 관련 내용이 없다며 주민들이 반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회가 주민들 없이 한 10분이 안 돼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 두 단체장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등 갈등의 골망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의성군이 제안한 서쪽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부가 군 작전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고 또 연말에는 신공항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만큼 하루빨리 화물터미널 문제를 매듭 짓고 이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빠른 건설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물터미널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법, 차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재표결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요즘 또 한철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뭐 공천 개입, 뭐 주가 조작 등등 해서. 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을 건의하더라고요. 예, 이제 아마 의결했습니다. 절차로는 네네 대통령 제가만 남았고요. 예. 거부권 행사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국회는 마땅히 이제 또 재의결 절차를 갖게 되는데요. 이탈표. 저는 솔직히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나 국힘당 내부 분위기로 볼 때 기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할 만하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령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70%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오죽했으면 또 국힘당 의원들께서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안에서도 대통령 부분 너무하다.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근래 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이제는 녹취까지 등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요. 저는 국힘당 안에서 좀 그래도 이번에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재밌는 거 하나는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이 특검법이 재의결 과정에서 혹시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요? 지난번에 처음 특검법 의결했을 때는요.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의결하고 지금 열흘 지났어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근데 지금 공휴일도 있고 하니까요. 대통령께서 또 며칠 있다가 결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이 정한 거부권 행사 시한인 15일을 꽉 채우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 10일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국회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특검법 공포와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지금 특검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특검법이 재의결되면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늦춰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국회에 가서 의결 절차를 밟아서 설령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5일을 꽉 채워서 공포해서 어떻게든 10월 10일 넘어서 통과되더라도 10월 10일을 넘겨서 법이 공포 시행되도록 해야겠다. 지금 이런 수를 쓰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대통령실 쪽에서도 이번에는 자칫하면 이탈표가 나와서 실제 특검법이 시행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그분들 보시기에는 최악의 경우의 수겠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이탈표에 대한 걱정이 대통령실 쪽에서도 크다라는 걸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직선거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을 10월 4일까지 무조건 끝내겠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대통령이 공표하는데 또 5일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게 지금 4일까지거든요. 대통령실 쪽에서. 그래서 그때 오면 빨간 날이어도 공휴일이어도 본회의 열어서 바로 처리하겠다. 오늘 국회의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변수가 될 만한 게 요즘 한창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한계의 어떤 이탈표 이런 것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친한계가 크게 이렇게 정치적 실체로서 아직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또 의원들이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러다가 정말 공멸한다. 오늘 특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최저치 그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갱신한 여론조사까지 발표되고 리얼미터 조사 나왔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금 최저치를 찍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대통령과 이른바 손절하려는 의원들이 분명히 좀 있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실제 표로 연결될지 가결적으로 돌아서 줄지는 조금 여전히 미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부터 좀 다뤄보죠. 자, 이재명 대표. 자, 위증교사 의혹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있었죠. 거기서 이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자, 오늘 이 3년 구형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조작된 녹취록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지난번 또 선거법 위반으로 2년 그것도 최대치로 징역 구형한 것과 함께 저는 이 두 사건 다 결국은 야당 대표 흠집 내고 또 더 나아가서 야당 대표의 발목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야당 대표 죽이기를 시도하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1심 판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 위정교사범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증거물이 녹취록인데요. 그 녹취록이 말을 다 부분 끊어서 이른바 짜깁기 한 녹취록이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졌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짜깁기 공소장으로
야당 대표를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 검찰의 처지도 참 약간은 좀 안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뭐 지난주까지 해서 뭐 오늘까지 계속이죠. 한 몇 주 정도 이 독대를 놓고 윤석열 한동훈 간의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의 독대는 뭐 의미가 있나? 뭐 일단은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고 양쪽이 뭐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 아니냐.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와 있나? 이 갈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저는요, 언론에 대고 독대를 요청하는 한 대표나 또 그게 기분 나쁘다고 그 독대 요청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대통령이나 둘 다 참 수준 낮은 정치하고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공식적으로 나란히 마주 앉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불쾌하게. 여전히 부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당 대표를 마치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검찰총장이면 지방검사장 정도 그런 관계로 여기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뭔가 공식적으로 마주 앉아서 어떤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고요. 예.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건 본인이 여당 대표고 뭔가 대통령에게 이제 좀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마주 앉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쯤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독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바,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자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결의를 보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답답한 게 여전히 검사 시절에 그 상관한테 가서 결재받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마치 검찰총장, 검사장 독대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재받으려는 이런 저는 검사 시절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정치는 자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또 국민을 상대로 정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또 등에 업고 그리고 자기 소신이라든가 자기 정책을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만 바라보고 독대 요청하는 이런 정치 이게 어쩌면 한동훈식 정치의 저는 가장 취약점, 맹점, 한계 아닐까. 근데 과연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분 대표된 이후에 보여줬던 행태로 미루어 볼 때는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대통령실과 한 대표 사이에 이런 소심한 공격들, 소소하게 서로 언론에 대고 이렇게 약간은 폭로하고 뒤통수 치고 하는 이런 방식의 모양새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 시절의 상하 관계 이제는 좀 걷어내야 되는데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걸 아마 지금 보수 대통령은 5년이면 끝이 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해야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 여론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국민 여론에 부합되는 정치하고 또 야당과 때로는 협력해서 정부의 대통령실에 같이 때로는 좀 맞서고 사실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 우리 이재명 대표 야당 한동훈 대표와 1대1로 만난 것도 어쩌면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전혀 그런 걸
활용을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지금 보수 지지자들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아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결기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의 국힘 지지자분들께서도요, 사실은 이런 거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이제 한동훈표 협의체인데 이게 또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하나의 한동훈 패싱 아닌가. 뭐 이렇게도 또 무시 전략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예. 사실 이건 꼭 필요한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지금 의료 대란을 극복하는 데서 우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이건 뭔가 좀 한가로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장의 이런 의료 대란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를 주장했고 그 이전에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여야가 마주하고 의정이 마주해서 이 의료대란 문제 풀어가자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재명 이야기한 것 받아주는 모습도 싫고 한동훈 얘기한 것 받아주는 것도 싫고 결국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된다. 내가 주도해야 된다. 이 문제에서까지 여전히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자, 최근에 뭐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명태균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에 살던 그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도 드나들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갔다. 인수위도 자기 들어오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분명히 뭐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크게 역할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 부부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저희도 다 어차피 같이 관찰자로서 이렇게 바라본 처지겠지만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그 김영선 의원 보궐선거 과정에 또 여사와 통화해서 이거 해결했다. 그래서 공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명태균 씨가 얘기했고 이런 걸로 미뤄볼 때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녹취록이 또 나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당무에도 개입하고 또 공천 과정에도 개입한 게 사실 아닌가. 그리고 또 과연 명태균 씨 한 사람뿐이겠는가. 이런 이제 좀 생각도 들고요. 뭐 참 이게 어디까지 펼쳐질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 해봐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한다고 하고 또 국정감사도 또 곧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또 많이. 명태균 씨 또 저기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죠. 압수수색 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김건희 여사는 왜 압수수색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지난 보궐선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느냐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가 사실은 이게 본질인데 이걸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의 돈거래 문제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하던데요. 둘 사이의 돈 오간 문제 정도로 빨리 좀 축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명태균 씨의 입을
좀 이렇게 다물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명태균 씨를 격리시키려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또 의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